지은이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저기, 정말 여기가 맞나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회장? 지은이는 그런 사람을 아는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세계와는 평생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꿈속 같았다. 유리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넓은 정원에는 장미꽃이 만발했다.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은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밑창이 다 닳았다. 군데군데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여놨다. 손에 든 천가방은 몇 년 동안 빨아쓴 것이라 색이 바랬다.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어제 밤이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편의점 처마 밑에서 떡볶이를 사들고 나오던 순간이었다.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 배고파요. 엄마가 안 보여요. 아이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지은이는 주머니를 뒤졌다. 마지막 남은 5,000원짜리 지폐가 손에 잡혔다. 이번 주 생활비로 남은 전부였다. 누나가 사줄게. 그렇게 떡볶이 2개를 샀다. 하나는 아이에게 줬다. 아이는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은이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고마워요, 누나.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기사가 앞장섰다. 지은이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다. 화강한 바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발을 디딜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났다. 현관문이 열렸다. 한 분이 나왔다. 65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회색 정장이 단정했다. 하얀 머리카락이 곱게 빗어져 있었다. 그런데 눈가가 붉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손이 입을 막았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학생, 정말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손녀를 닮았어요. 지은이는 숨이 뱄는 것 같았다.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이 차가웠다. 아니, 뜨거웠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할머니가 우는 걸까? 왜 자신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지은이의 가슴도 무언가에 조여왔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지은이와 할머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곧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아니면 해외 어디서든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은이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은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지은, 22살. 서울의 한 대학교 3학년생이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이었다. 방 크기는 겨우 3제곱미터. 팔을 쭉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았다. 방 안에는 얇은 매트리스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전공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새 책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11월의 서울은 벌써 추웠다. 지은이는 몇 번이나 기운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다.
소매 부분이 해져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꿰매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발걸음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심지어 한숨 쉬는 소리까지. 지은이도 한숨을 쉬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돼지 저금통을 꺼냈다. 흔들어 봤다. 동전 구르는 소리가 작게 났다. 저금통을 열어 돈을 세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몇 개, 전부 합쳐 8,000원이었다. 이번 주만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금요일에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온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지은이의 하루는 이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근처 카페로 갔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했다. 커피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데우고 손님을 응대했다. 9시 반에 강의가 시작됐다. 점심은 거의 먹지 못했다. 학생 식당도 비쌌다. 대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다. 오후에는 과외를 했다. 중학생 남자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1시간에만 5,000원, 일주일에 3번,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바닥을 닦았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다. 샤워를 하고 찬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가스비를 아끼려고 전기포트만 사용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학점을 잘 받아야 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이라 빛이 바랬다.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은이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은이를 키워주신 분들이었다. 지은이가 2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한 농부였지만 지은이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셨다. 넌 우리 딸이 낳은 아이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있잖니.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두 분은 지은이가 15살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3달 뒤 할머니도.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빚진 땅, 낡은 집,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지은이는 그때부터 혼자였다. 친척들은 없었다. 친구들도 별로 없었다. 학교와 알바와 고시원을 오가는 게 전부였다. 휴대폰 화면이 깨져 있었다. 작년에 떨어뜨린 건데 고칠 돈이 없었다. 그래도 작동은 했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배가 고팠다. 점심때 먹은 김밥 1개가 전부였다. 저녁은 걸은 지 사흘째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공용 냉장고라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지은이 칸에는 물 1병뿐이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속이 쓰렸다. 내일은 떡볶이 먹어야지. 혼잣말을 했다. 5,000원이면 떡볶이 1개를 살 수 있었다. 일주일에 1번 먹는 작은 사치였다. 그게 지은이의 유일한 낙이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에 별이 없었다. 서울 하늘은 늘 이랬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다. 지은이는 다시 책을 폈다. 내일 시험이 있었다. 이악 물고 살았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으며. 그날 밤 11시 지은이는 편의점 문을 나섰다. 온몸이 무거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바닥이 아팠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억수 같은 비였다. 지은이는 황급히 편의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빗소리가 요란했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쿵쿵 떨어졌다. 주머니를 뒤졌다. 오늘 받은 알바비 중 5,000원이 손에 잡혔다. 떡볶이. 입술을 깨물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어제도 오늘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다. 냉장고 앞에 섰다. 떡볶이가 2개 남아 있었다.
하나에 5,000원.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으앙.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는 멈칫했다. 문 쪽을 돌아봤다. 처마 밑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였다.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지은이는 떡볶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얘야,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이 배에서 나는 소리였다. 지은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요? 몰라요. 엄마 안 보여요.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작은 주먹으로 눈을 비볐다. 지은이는 아이의 옷을 자세히 봤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비싼 옷이었다. 운동화도 새 것 같았다. 하지만 진흙투성이었다. 길을 잃은 아이였다. 지은이는 손에 든 떡볶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지갑 속 5,000원을 봤다. 이번 주 남은 돈 전부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배가 고팠다. 너무 고팠다. 어지러울 정도로. 하지만 아이를 보니 자신이 보였다. 어렸을 때 자신도 그랬으니까. 배고파서 울던 날들.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만 기다려. 지은이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계산대로 가서 떡볶이 하나를 더 집었다. 이거 2개요. 10,000원을 냈다. 거스름 돈이 없었다. 점원이 떡볶이를 데워줬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났다. 지은이는 2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자, 먹어. 큰 걸 아이에게 건넸다. 작은 걸 자신이 들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응, 빨리 먹어. 식기 전에. 지은이는 나무젓가락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다. 손이 떨렸다. 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입 주변이 빨갛게 물들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지은이가 아이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누나. 괜찮아. 지은이도 자기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찾아야지. 네. 이름이 뭐야? 최서준이요. 서준아, 엄마 전화번호 알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엄마랑 걷다가 놓쳤어요. 그냥 걸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다. 누나도 어렸을 때 배고팠어. 지은이가 말했다. 그때 할머니가 밥을 사주셨어. 그래서 누나도 살 수 있었어. 아이가 지은이를 올려다봤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득했다. 누나, 착해요. 아니야. 누나도 그냥 사람일 뿐이야.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쳤다. 노란 빛이 일렁였다. 지은이는 자기 패딩을 벗어 아이 어깨에 걸쳐줬다. 추우니까 이거 입어. 누나는요? 누나는 괜찮아. 어른이니까. 사실 춥긴 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다. 2사람은 그렇게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빗소리가 잔잔해졌다. 어둠 속에서 2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서준아, 경찰서 가자. 거기서 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누나. 아이가 지은이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지은이는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었다. 경찰서는 멀지 않았다. 누나, 응. 누나 이름이 뭐예요? 박지은이야. 박지은 누나,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지은이도 미소 지었다. 배는 여전히 고팠다. 주머니는 텅 비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경찰서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실례합니다. 이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경찰관이 놀라며 일어났다. 최서준 맞나?
네. 어머, 지금 온 서울이 난리 났어요. 최 회장 댁 손자가 실종됐다고. 지은이는 눈을 깜빡였다. 최 회장, 연락드릴게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경찰관이 바쁘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이는 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는 지은이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누나 안 가죠? 응, 엄마 올 때까지 있어줄게.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 뒤로 정장 입은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서준아, 여자가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잠깐만요. 여자가 지은이를 붙잡았다. 이 아이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아, 네.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지은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꺼냈다. 제 명함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이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여자가 명함을 지은 이 손에 쥐어줬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서준이가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누나, 안녕. 잘 가, 서준아. 차가 떠났다. 지은이는 명함을 봤다. 최진아, 신화그룹 이사.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은이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빗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몸은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똑똑똑.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똑똑똑.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는 황급히 일어났다. 후드티를 주섬주섬 입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박지은 학생이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공손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은이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최 회장님 댁 기사입니다. 부인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 회장님이요? 네, 어제 서준 도련님을 도와주신 일로. 지은이는 어젯밤이 떠올랐다. 비 오던 밤, 울던 아이, 떡볶이. 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부인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지금이요. 네, 시간 되시면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지은이는 당황했다. 오늘 오전에 강의가 있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뭔가 이상했다.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을게요. 천천히 하십시오. 지은이는 문을 닫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가장 깨끗한 청바지와 후드티. 그게 전부였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엉망이었다. 빗으로 대충 빗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옆방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다. 좁은 골목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다.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다. 고시원 골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쳐다봤다. 기사가 뒷문을 열어줬다. 타십시오. 지은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에 올랐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했다. 지은이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차 안에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 고급 향수 냄새였다.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조용히 출발했다. 지은이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골목이 점점 멀어졌다. 저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기사가 백미러로 지은이를 쳐다봤다. 눈이 부드러웠다.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은이는 걱정이 됐다. 손이 떨렸다. 가방 지퍼를 꽉 쥐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빌딩들이 점점 높아졌다.
거리도 깨끗해졌다. 지은이는 자기 옷을 내려다봤다. 낡은 후드티, 색바랜 청바지, 다른 운동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20분쯤 지났을까? 차가 큰 철문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봤다.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눈부셨다. 여기가 최 회장님 댁입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잔디가 깔끔하게 깎여 있었다. 장미꽃이 만발했다. 분수에서 물이 솟아올랐다. 지은이는 숨이 막혔다. 이게 집이라고? 차가 현관 앞에 멈췄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내리십시오. 지은이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화강한 바닥이 발밑에 단단했다. 너무 깨끗해서 자기 얼굴이 비쳤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기사가 앞장섰다. 현관문이 열렸다. 안에서 한 분이 나왔다. 65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회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렸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손이 입을 막았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당신이. 지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 손녀를 닮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렸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이 차가웠다. 아니 뜨거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렴.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할머니 손 같았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처럼. 지은이는 그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천장이 높았다.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큰 소파, 비싼 그림들, 화병에 꽂힌 꽃들, 다른 세상 같았다. 앉아라.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소파가 푹신했다.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지은이를 바라만 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그냥 네가 너무 닮아서. 누구를요? 내 딸을. 할머니가 옆 탁자에서 액자를 들었다. 이 사람. 지은이는 사진을 봤다. 숨이 쓰렀다. 사진 속 여자는 지은이와 똑같았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쌍둥이처럼 닮았다. 이분이 내 딸 최미소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지은이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정원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 머리카락을 비췄다. 정말 자기 얼굴 같았다. 최미소.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 딸이었어. 착하고 예쁜 딸이었지. 할머니, 저는 박지은입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똑같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외쳤다. 서준이었다. 아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어젯밤 울던 아이와는 달랐다. 누나. 서준이가 지은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누나가 살려줬어요. 아이가 지은이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이 누나가 저한테 떡볶이 사주고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가 손을 저었다. 할머니가 일어나 지은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학생, 이름이 뭐니? 박지은입니다. 지은이, 예쁜 이름이구나. 부모님은?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분들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더 세게 지은 이 손을 쥐었다. 그랬구나. 혼자 사니? 네, 고시원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렴.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가 지은이를 이끌었다. 거실 한쪽 벽에 큰 액자가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여자.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내 남편 최경수.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 사람이 내 딸 미소. 그리고 이 아기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녀 최윤지야. 지은이는 아기를 자세히 봤다. 2살쯤 되어 보였다. 통통한 볼, 큰 눈. 20년 전 일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미소가 윤지를 데리고 친정에 오던 길이었어.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할머니 목소리가 잠겼다. 미소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 윤지는 찾을 수 없었어. 차가 물에 빠졌거든. 석 달을 찾았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 지은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죄송해요.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널 보니 미소가 생각나는 거야. 아니, 윤지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나이쯤 됐을 거야. 할머니, 부탁이 있어. 할머니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DNA 검사 해볼 수 있을까?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DNA요? 응, 혹시 몰라. 혹시 네가 우리 윤지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박지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하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 나이도 딱 맞고.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윤지를 봤어.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 지은이는 할머니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붉은 눈, 떨리는 입술. 20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를 그리워한 얼굴이었다. 좋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해 볼게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꼭 안았다. 가는 몸이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집사가 차를 가지고 왔다. 제스민 향이 났다. 드세요. 할머니가 찻잔을 건넸다. 지은이는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달콤했다. 할머니 성함이 최정이야. 신화그룹 회장이지. 지은이는 눈이 커졌다. 신화그룹.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럼 서준이 엄마는? 내 며느리야.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거든. 서준이는 그 아이 아들이고. 아, 지은이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게 꿈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던 자기가 지금 이 거대한 저택에 앉아 있다니. 무섭니? 할머니가 물었다. 조금요. 괜찮아. 나도 무서워. 혹시 네가 윤지가 아니면 어떡하나 하고. 만약 아니면요. 그래도 괜찮아. 네가 서준이를 구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네가 윤지라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 네가 고생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은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 정원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서준이가 다가와 지은이 손을 잡았다. 누나, 여기서 같이 살아요. 서준아, 누나 혼자 사는 거 싫어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살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지은이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가 일어났다. 내일 병원 가자.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자. 네. 그때까지 여기 있을래? 방 많아. 네가 쓸 방 줄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 그래. 그럼 기사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일어섰다. 할머니가 다시 지은이를 안았다. 내일 봐. 지은아. 네. 할머니. 지은이는 차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할머니와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다. 지은이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지은이는 창밖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혹시 자기가 최윤지일까?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2005년 11월 15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최미소는 2살배기 딸 윤지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엄마, 조심히 가. 남편이 차문을 닫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내일 아침에 올게.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뒷좌석 카시트에서 졸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 공주. 곧 할머니 댁 도착해. 미소가 백미러로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옆에서 왔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윤지야. 미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쇠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으로, 검은 한강 물속으로 최정희는 그날 밤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65번째 생일. 미소 아직 안 왔어. 남편 경수가 물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 운전 중인가 봐. 이 빗속의 운전이라니. 내가 기사 보낼 걸 그랬나. 괜찮아요. 우리 딸 운전 잘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미소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정.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미소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엄마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딸이 어떻게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수가 부축했습니다. 남편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녀는요? 윤지는요?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카시트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뭐라고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녀를 찾아요. 당장 찾아요. 의사들이 정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수색팀이 진정하라고요. 내 손녀가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경수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안실로 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딸아, 정희가 미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하지만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옆에서 경수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색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론이 강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갔을 겁니다. 수색대장이 말했습니다.
바다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매일 강변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윤지야, 할머니 여기 있어 돌아와. 하지만 윤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찾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우리 애들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소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관 옆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살배기 아기.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는 관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을 바라만 봤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온 뒤에도 경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지 방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 인형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인형을 정리했습니다. 윤지야, 할머니가 방 깨끗하게 해놨어.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윤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정희가 밥을 가져가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사를 보냈어야 했어. 내가 직접 데리러 갔어야 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경수는 그렇게 자신을 탓했습니다. 매일 5년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소야, 윤지야, 아빠가 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또 한 번 장례식장에 섰습니다. 이번엔 남편 장례식. 그날 밤 내 인생이 끝났어요. 정희가 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알죠? 그날 밤 우리 모두 죽었어요. 그 후 15년 정희는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5년 전 결혼해서 서준이를 낳았습니다. 서준이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에서 윤지를 봤습니다. 할머니, 윤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지야, 윤지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용서해.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정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윤지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정희는 매일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혹시 윤지가 돌아올까봐,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어제 서준이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또 안 돼. 하지만 서준이는 무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아니, 윤지였습니다. 혹시 정희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이는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할머니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뭔데? 제 이야기예요. 지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그분들이, 네, 2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대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이후부터예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가난했어요. 작은 밭에서 고추랑 배추를 키우셨죠. 지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들은 보리밥 드시면서 저한테는 쌀밥 주셨어요. 당신들은 남은 반찬 드시면서 저한테는 고기 사주셨어요.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착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이를 키우기로 했어. 그랬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입양된 거라고 했어요.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착한 분들이셨구나. 네, 정말 착하셨어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농사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저런, 할머니는 그 후 3달을 버티셨어요.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이리 와봐. 지은이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상자 안에는 은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엄마가 남긴 거야. 지은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네가 우리한테 왔을 때 차고 있었어. 유일하게 남은 거야. 할머니가 팔찌를 지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잘 간직해라. 이게 네 엄마의 사랑이야. 할머니, 지은아, 미안하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많은 걸 못 해줬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아니야. 넌 더 좋은 데서 자랄 수 있었어. 우린 내 인생을.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착한 우리 지은이, 꼭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가 전부예요. 지은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헝겊에 싼 것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은팔찌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습니다. 곳곳이 까맣게 변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팔찌 안쪽을 비췄습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소, 윤지. 할머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할머니, 내가 만든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가 태어났을 때 미소한테 선물한 거야. 은세공 장인한테 직접 부탁해서 만들었어. 할머니가 팔찌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소는 이걸 매일 차고 다녔어. 윤지를 사랑한다는 증표라고. 그날 밤에도 사고 났을 때도 차고 있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팔찌 위로 떨어진 눈물이 은빛을 닦아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예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저한테 주셨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윤지 살아 있었구나. 할머니, 넌 우리 윤지야.
최윤지, 내 손녀야. 할머니가 지은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기가 최윤지라고? 저 사진 속 아기가 자기라고. 할머니, 저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DNA 검사하자. 확실히 하자. 하지만 난 알아. 넌 우리 윤지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서준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아, 고모 맞죠? 고모죠? 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와 서준이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오래도록.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집안에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팔찌를 지은이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이제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깨끗한 로비,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 최정희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간호사가 특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플 거예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아요. 따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옆 의자에 앉아 똑같이 체열을 했습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고시원에 있을게요. 왜? 불편하잖아. 익숙해요. 그리고 지은이가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윤지가 아니라면 할머니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지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윤지야. 난 확신해. 하지만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대신 기사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차가 지은이를 고시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밤부터 3일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긴 3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노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박지은, 최윤지. 저녁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학생, 잔돈이 틀렸어요. 손님이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다시 계산했습니다. 밤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얇은 매트리스. 지은이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채워준 은팔찌. 미소 윤지.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최미소, 당신이 제 엄마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습니다.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진짜 할머니라면 어떡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삼촌, 서준이, 외롭지 않은 삶.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할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 할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 침실, 넓은 침대,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 제발 부탁이에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미소야, 경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를 돌려주세요. 제발. 탁자 위에 묵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씩 손가락으로 넘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번만. 눈물이 묵주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할머니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기사가 지은이에게 보온 가방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지은이는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밥, 반찬, 국,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기사가 두꺼운 외투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대요.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외투를 안았습니다. 새 외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지은이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학생이십니까?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지은아,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는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십시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손녀를 돌려주세요.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가장 긴 4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에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상담실. 지은이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죠? 의사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DNA 일치율은 의사가 숫자를 봤습니다. 99.9%입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정희님과 박지은님은 생물학적으로 조손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윤지야. 할머니가 지은이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윤지. 정말 네가 윤지구나.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윤지예요. 그래. 할머니가 지은이를 껴안았습니다. 꽉. 20년 동안 안지 못했던 손녀를. 마침내 우리 손녀 돌아왔어. 드디어 돌아왔어.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은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진짜 할머니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네가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행복했어요. 박할아버지, 박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할머니가 지은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네,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할머니,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책상 위 꽃병에 벚꽃 한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피어 있는 벚꽃. 기적 같은 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이 순간처럼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지은 학생이 어떻게 박시댁으로 가게 됐는지요. 그게 2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박철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철호는 박철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철수 씨 부부는 아들이 낸 사고로 돌아가신 최미소 씨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윤지 양을 구조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박철호가 뛰어들어 윤지 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는 이미 숨진 뒤였고요. 그래서 박철호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박철수, 박순자 부부는 손녀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속죄의 의미로 지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을 안 한 거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사고를 냈다는 걸 말하기가.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윤지 양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은이는 박할아버지 박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 따뜻한 미소. 그분들은 저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알아. 할머니가 지은 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야. 우리 윤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그분들 산소에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네, 할머니.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누나,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서준아, 네? 이제부터 고모라고 불러야 해.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고모예요. 그래, 고모. 서준이가 지은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고모, 고모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아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고모야.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았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은이는 팔찌를 내려다 봤습니다. 미소 윤지, 엄마가 남긴 사랑. 할머니가 지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네, 할머니, 우리 집으로. 지은이 눈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 드디어 집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장미, 튤립, 개나리, 온 세상이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윤지는 이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방이 있었습니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상, 옷장. 하지만 방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원했으니까. 할머니, 너무 비싼 건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좋으면 돼. 할머니는 윤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녔습니다. 장학금도 유지했습니다. 공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아, 우리 윤지 대단해. 할머니는 그저 윤지가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어느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윤지,
서준이, 와, 떡볶이다. 서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식탁에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가 좋아하잖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은 떡볶이 날이야. 윤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다행이다. 많이 먹어. 서준이가 떡을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고모, 오늘 뭐 해요? 오늘은 산소 가야 해. 산소요? 응. 박할아버지 박할머니 산소. 윤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 전라남도 작은 마을, 산 중턱에 2개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박철수, 박순자, 윤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한 다발, 할아버지 할머니,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 왔어요.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찾았어요. 저 최윤지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했고 진짜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서준이도 귀여워요. 윤지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윤지 행복해요. 2분 덕분이에요. 윤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2분이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무덤은 깨끗했습니다. 윤지가 매주 청소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도 데리고 올게요. 최할머니요. 2분께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윤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시내대학교 강당 박 메모리얼 장학재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지입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박 메모리얼 장학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청중석에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윤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고시원에 살면서 알바 3개 하면서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희망이었어요.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 윤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재단 이름은 박철수, 박순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윤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분은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윤지, 서준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모 손, 서준이가 윤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도 다른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3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분수에서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고모, 응, 고모, 사랑해요. 서준이가 윤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윤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준아. 할머니가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지야. 네, 할머니. 행복하니? 윤지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윤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도 20년 만에 행복해. 할머니, 고맙다 윤지야. 돌아와줘서. 윤지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만나서. 서준이도 2사람을 안았습니다. 나도 안을 거야. 3사람은 그렇게 안고 웃었습니다. 석양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꽃들이 빛났습니다.
나무들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밤, 윤지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인데도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윤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최미소 엄마, 저 윤지예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윤지는 팔찌를 내려다 봤습니다. 미소, 윤지. 엄마의 사랑이 새겨진 팔찌.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윤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사랑이 있는 집에서, 마침내 찾은 집에서,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윤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나요?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떡볶이 한 개를 사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20년을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미소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작은 도움이든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